63번 봅니다.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3월 1일 날 소비대차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에 10월 1일 날 변제를 못하게 되면 대신 2억짜리 토지를 준다라고 미리 대물 변제 약정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채권자 명의로 3월 1일 날 가등기를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가등기가 하는 역할이 뭐다? 담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담보가 되느냐 하면 10월 1일 날 갑이 약속대로 돈을 못 갚은 겁니다. 못 갚으면 을은 어떻게? 이 가등기에 의해서 자기 명의로 본능기를 가져감으로써 소유권을 지정함으로써 돈 1억을 확실히 받는다 말이죠. 다시 봐요. 1억을 빌려주고 무슨 약속을 했다? 돈을 못 갚으면 돈 대신 뭘 주기로 했다? 2억짜리 토지를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죠. 이런 것을 대물변제 약정이 아니고 예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물변제 예약을 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니까 갑이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네 땅에다 오늘 내 이름을 가등기를 붙이자. 그래서 가등기를 붙였고 그 다음에 안 갚으니까 을은 가등기에 의해서 본능기를 가져갔고 본능기를 가져감으로써 2억짜리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므로써 돈 1억을 확실히 받는다. 그쯤 되니까 이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채무자인 갑이 을이 피해를 보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이 뭐다? 가등기 담보법인데 그 가등기 담보법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실행 과정에서 반드시 청산을 거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랬거든. 이 청산이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이 청산하는 방법은 기속청산도 있지만 처분청산도 있죠. 그런데 원칙은 기속청산이 원칙입니다. 기속청산이 원칙이다. 여기까지 기초로 보시면 되고요. 자, 1번을 보니까 갑은 X토지를 갱매 청구할 수 있다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10월날 돈 안 갚으면 갑이 그 토지 소유권을 가져감으로써 돈 1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굳이 땅이 필요 없다면 토지를 갱매를 실행한 다음에 갱락대금에 배당 신청해서 받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2번 제3자가 갱매로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갱매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죠? 갱매가 들어가면 이 토지가 갱매가 들어가면 이 가등기 담보는 뭐로 본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봅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갱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은 무조건 죽죠. 그래서 깨끗한 토지를 갱락인이 취득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됐죠. 그래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애당초 약속했던 대로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 땅을 대신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땅을 대신 가져가기 위한 본능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기속청산 절차를 거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실행의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의제기를 받고 이런 과정을 쭉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X토지의 후순위 그러지 않은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이 말이 중요하죠.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갱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제기를 한다. 그죠? 그 말은 기속청산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을에게 청산금 실행의 통지가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2억짜리 토지를 뭐 1억 5천으로 평가해가지고 청산금을 5천만 원 적해주겠다 이렇게 통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청산기간 2개월이 갱가되기 전까지는 그 토지에 대한 후순위거래자 등은 뭘 할 수 있다? 갑에게 이의제기를 통해서 기속청산을 못 가져간다. 땅을 가져갈 수 없고 갱매를 실행해서 객관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라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의제기 기간이 청산기간 내에만 됩니다. 청산기간 2개월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갱매로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리죠. 그죠? 갱매가 들어가면 아까 뭐다?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이 가등기는 바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갱매가 들어가면 가등기는 바로 죽고 저당권과 동일하게 갱락대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야지 본능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죠. 5번이 답입니다. 틀린 걸 찾으랬죠.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64번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러니까 뭐 주택에 저당권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데 집이 불타버렸다.
그럼 그 집에 붙어있던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죠? 매실되면 모든 물건을 소멸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피담보 채권은 주, 저당권은 종이기 때문에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하죠. 저당 목적물이 갱매로 인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저당 목적물이 갱매가 들어갔다. 저당 목적물이 갱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죠. 소멸하고 갱락대금에 배당 신청해서 순위에 따라서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되겠죠. 소멸합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지당한 경우, 이때는 소멸하지 않겠다. 그죠? 요거는 혼동의 경우에서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용익물건은 제한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논리인데요. 가령 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을이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하니까 병으로부터 돈을 한 7천만 원 빌리고 자신의 지상권에다가 4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러니까 을의 지상권에 뭐가 붙었다? 병의 저당권이라는 지금 혹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소유자인 갑이 을로부터 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해버리면 내 땅을 내가 빌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지상권이 죽을 것이냐 하는 건데, 만약에 취득했다 해서 이 지상권이 소멸이 되어버리면 그 지상권 위에 붙어있는 병의 저당권도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본다? 제3자 병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3자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당해요.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은 혼동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저당권의 목적물을 취득했다. 이때는 혼동이 발생하지 않겠죠. 요런 경우입니다. 요 지상권 위에 지금 병의 저당권이 붙어 있죠. 이때는 지상권이 소유자에게로 넘어가더라도 이 저당권은 뭐라?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있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이 내려야 되거든.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은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을이 돈 1억을 빌려주고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이 붙은 그 토지를 을이 7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사버렸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오면 거기에 붙어있는 을의 저당권이 따라올 필요가 있어 없어? 뭐 을이 토지 소유권을 지정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내 땅을 내가 담보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요 저당권은 뭐라?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이죠. 이때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병이라는 2번 저당권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뭐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저당권이죠.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저당권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 이 말이 중요하죠. 이때는 저당권은 이때는 소멸한다 이래야 되겠죠.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당권 소멸의 원인이 아닌 것은 뭐 답이 4번이다 이러면 되겠다. 이제 4번이다. 그 다음에 65번을 봅니다. 65번.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서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현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틀린 것은 유치권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딱 보니까. 그래서 갑의 X 건물을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됐죠. 그런데 사용하는 동안에 건물이 낡아가지고 그 보존 개량을 위해서 병으로부터 건물 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재를 매매를 통해서 구입을 한 거죠. 매매를 통해서 건물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을 한 다음에 건물을 수리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수리했다. 가령 뭐 수리 비용이 5천만 원 들었다 칩시다. 그리고 임차인이 그 건물을 지금 현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안 돌려주니까 건물을 딱 점유하고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을이 들인 요 건물에 들인 요 5천만 원 비용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건축물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들어 있는 비용이니까 개연성이 있죠. 따라서 을은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있다? 유치권을 가지고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유치권을 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번. 을이 뱅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뱅은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리죠. 뱅은 누구예요? 뱅은 유치권자가 될 수 없죠. 뱅은 지금 현재 건축물 자재에 대한 매도인인데 매매 대금은 그 목적물을 대가로 받는 돈이지 매매 대금과 그 물건사에서는 개연성이 없죠. 그래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뱅은 또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아니죠.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2번.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을은 갑의 승낙 없이 X 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위한 사용수익은 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수익을 위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해서 X 건물을 경매할 수도 있다. 되겠죠. 그때 이 경매는 무슨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지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는 아니라 그랬죠.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고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다시 정에게로 X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정이 와서 내 건물에서 나가라 이러면 을은 뭐라 할 수 있다. 돈 받기 전에 못 나갑니다라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에게 5천만 원 수리대금을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랬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1번이다. 그죠? 뱅은 유치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매 대금은 유치권이 안 된다. 그 다음에 66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뱅이 X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는 뭐 하나의 토지에 지금 이제 저당권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3월 1일 날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다시 갑의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다시 뱅이 4월 1일 날 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하나의 토지에 지금 저당권이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1억 빌려주고 7천 빌려줬다. 이렇게 봅시다. 옳은 것은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증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틀린 말이죠. 피담보 채권 1억은 주고 저당권 담보물권은 종이기 때문에 분리 처분이 안 되죠. 옳은 것을 틀리고요. 그 다음에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의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돈 1억을 다 보줘버리죠. 그럼 1억 채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돼? 갑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맞는 말이죠. 2번이 답이네. 맞는 걸 찾으려 했으니까.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벌써 틀리죠. 우리나라 등기는 권리 발생 요건이지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 맹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뱅의 경매 신청으로 X 토지가 여기도 오자가 있다. 그죠? X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이것도 틀리죠. 경매가 들어가면 이 등기가 불법 말소된 뒤에 이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다. 그렇더라도 어차피 이 저당권이 불법 말소가 안 되더라도 등기가 살아있더라도 경매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었어야 될 저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간 뒤에 경락인 A가 경락을 받고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갑이 등기가 불법 말소된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 A를 상대로 그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갑은 어떻게 하면 돼? 요 등기가 불법 말소됐으니까 외관상으로는 뱅이 1순위 저당권이 돼가지고 먼저 배당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불법 말소가 안 됐더라면 뭐야? 갑이 1순위로 받아가야 될 돈이죠. 그러니까 갑은 A를 상대로 등기 말소 회복을 주장할 수는 없고
후순위자 병을 상대로 내가 받을 돈을 네가 먼저 받아갔으니까 뭘 해라? 네가 받은 부분만큼 내한테다 뭘 해라?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달라.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지 등기 말소를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어차피 불법 말소 안 되더라도 계매가 들어가면 죽었어야 될 등기이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만약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로 인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리죠. 그죠? 저당권 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해관계 있는 삼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라는 조건이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할 때는 이 등기가 무효라도 이걸 유효로 바꿔줄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병의 저당권이 없으면 뭐야? 무효 등기 유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67번 2013년 6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맹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병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는 뭐 3자 맹신탁이죠. 계약은 갑이 맺고 등기만 친구 을 명의로 넘겼다 이런 데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갑이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 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네 명의로 등기를 좀 넘겨놓자 맹신탁을 했고 맹신탁은 언제나 무효죠. 그리고 1억을 대금 지급하기로 하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계약은 신탁자가 맺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넘겨놓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매도인은 5월 1일 날 갑으로부터 1억을 받고 그리고 갑이 병에게 부탁을 하니까 등기는 을에게로 5월 1일 날 이행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맹신탁 사실을 지금 알고 있죠. 매매도 갑과 하고 돈도 갑으로부터 받으면서 등기를 을에게로 넘겨준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맹신탁 사실을 알고 넘겨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신탁이라는 불법을 도와주는 병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요 이행 맹신탁이 무효니까 요 이행도 보호해 줄 필요가 없고 무효인 이행에 의해서 넘어온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전부 다 유효라 이랬죠. 그죠? 이 매매는 맹신탁과 관련이 없으니까 유효. 계약이 유효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했으니까 1억을 이행을 한 것도 유효. 이행을 했으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당연히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문제인데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빼놓고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등기를 주도 되고 병이 등기를 말소하고 돌린 다음 이전 등기 해줘도 좋고 갑이 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하고 돌린 다음 이전 등기를 받아가도 좋고 다른 건 다 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요것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을은 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이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을 상대로 뭐 점유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죠? 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갑은 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또 맞는 말, 이건 틀린 말이죠. 그죠? 예,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아까 있다 이랬죠. 예? 틀리고요. 그 다음에 병은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병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을 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병은 그대로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등기가 무효란 말은 병이 소유자다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리죠. 그죠? 갑은 직접 을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러거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되죠. 그죠? 매매 대금 1억을 지급한 것은 갑에게 병에게 준 거고 그리고 매매 대금과 점유 사이에서는 결린성이 없죠. 유치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죠. 을은 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됐고요. 67번까지 봤고, 그 다음에 68번.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X토지를 임차하여 갑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의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을의 토지를 갑이 임대차를 얻은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은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다. 그죠? 틀린 것은 1번 Y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당신 땅 위에 있는 내 건물을 사세요. 이때 팔고 나갈 수 있는 이 건물은 제한이 없죠.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관계없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맞는 말이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중간에 쫓겨나가는 사람은 아까 팔고 나갈 수가 없다 이랬거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을이 해지 통고를 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6개월 뒤에 나갈 때 갑은 갱신을 청구할 필요 없이 즉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을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대항력을 갖춘 그리고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면 물권화됐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기간 끝나고 나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는 뭐야? 제3자에게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만약에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못 갖춘 상태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 5번. 갑이 Y 건물의 건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건 틀리죠. 그죠? 만약에 Y 건물에 갑이 A로부터 돈을 한 1억 빌리고 여기에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사세요 이러면 사야 됩니다. 팔고 나갈 수 있는 건물은 제한이 없죠. 그리고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가상단을 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뭐 건물이 2억이라면 1억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2억을 주면 동시에 깨끗한 건물을 주니까 이거는 뭐 2억 받고 2억짜리 건물을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팔고 나갈 수는 있다 이래야 되겠죠. 없다가 틀리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에 69번을 봅시다. 69번.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벌써 틀리죠. 관리인은 뭐 제3자도 관계없고 집합건물의 소유자도 관계없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서면계류의 안방법 제한적 계류도 가능하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과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집합건물에서는 전유 부분은 주, 나머지는 전부 종이죠. 그러니까 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대행 걸린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미치죠. 그 다음에 가르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입할 수 있다. 이는 정족소에 대한 건데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말이죠.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이건 조심해야 되기 연체로죠.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승계가 됩니다. 특별 승계는 승계되지만 연체로까지 승계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 갑이라는 사람이 101호에 살다가 그 집을 을에게 팔고 나갔는데 을이 이사를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전 소유자 갑이 밀려놓은 관리비가 많더라. 그 밀린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 관리비 원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유자인 을이 책임을 지겠지만 연체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70번.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정은 X토지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문헌 Y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가 경매되어서 모토지가 아니고 X토지입니다. X토지가 경매되어서 배당 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4천만 원 해당이 배당되는 경우에 무가 X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무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따 초점을 맞춰야 되겠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현재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죠. 을이 갑으로부터 얼마를 빌렸다? 5천을 빌렸다. 그죠? 5천을 빌리고 X와 Y 두 개를 1번 저당권을 설정해서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저당이죠. 하나의 채권을 위해서 두 개의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근데 X는 을 소유고 Y는 물상 보증인 병 소유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정은 X 토지에 대해서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정이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무가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무는 병에 대해서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X 토지가 경매되어서 X 토지입니까? Y 토지입니까? 아, Y 토지가 경매되었네. 아주 중요한 오류가 있다. 그죠? 이게 모 토지가 아니고 Y 토지입니다. Y 토지가 경매가 되어서 이 말은 물상보증인 토지가 먼저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금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이 되었다. 팔았는데 5천만 원에 팔렸고 이 전부를 갑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 경우에 무가 2천만 원, 3천만 원을 못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물상보증인 쪽에서 안 팔리고 있는 채무자 쪽으로 대배당이 되느냐? 그건 된다 이랬죠. 된다면 X토지가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다? 지금 4천에 팔렸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X토지 팔린 4천만 원 중에서 무가 받을 몫이 얼마예요? 3천이죠. 그러니까 무는 얼마를 배당받아 간다? 4천만 원에 팔았으면 그 중에서 3천만 원은 무가 받아가고 나머지 1천만 원 누가 받아간다? 병이 받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1천만 원 받고 2순위 저당권자 무가 3천을 받고 이렇게 받아가면 되겠다. 예? 그래서 매각대금에서 무가 X토지 매각대금 4천만 원 중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천만 원이 된다. 그런데 거꾸로 X토지가 먼저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갑이 4천만 원을 다 받아가는 바람에 이순위 저당권자 정이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정은 Y토지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요거는 못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 쪽에서는 물상보증인 쪽으로 못 들어가고 물상보증인 쪽에서는 채무자 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면 이순위자가 받을 몫은 4천만 원 중에서 먼저 3천을 저당권자가 받고 그 다음에 채무자 병이 나머지 1천만 원을 받아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천. 그 다음에 71번 2014년도 1월달 갑은 선순위 거래자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월차임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이것도 뭐가 조금 문제가 이상한데 선순위 거래자가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에 월차임 40만 임차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틀린 것은 1번 상가임대차죠. 그리고 1억 40만 원이니까 40만 원을 환산을 하면 요 상가는 1억 4천만 원짜리 상가가 되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1번 갑이 3기 차임 상대를 연체한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3기입니다. 이건 2기가 아닙니다. 3기.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제소기간 몇 년? 1년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X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갑의 건물 맹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이 말을 들었다. 그죠?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이사를 나가는 순간, 맹도를 한다는 말은 이사를 나간단 말이죠. 이사를 나가는 순간 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대항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없죠.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이사를 나가 안 나가. 경매를 넣을 때 이사를 안 나갑니다. 그 점이 전세권하고 다르죠. 전세권자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도 대항이 그대로 살아있고 따라서 그대로 이사를 나간 상태에서 경매를 넣죠. 그래서 전세권자 이사 나간 상태에 경매 넣는데
임차권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건물 맹도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갑이 X 건물의 한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은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은 배당 요구 종시까지는 존속해야 돼. 주택임대차는 주민등록이 배당 요구 종시까지는 존속해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더라도 그 다음에 갑의 임차권은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답할 때까지는 임차권은 죽지 않는다. 말소 기준금리보다 빠른 임차권만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7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조금 암기성 문제인데 그렇게 썩 시대의 흐름에는 맞지 않지만 아마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이 답입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원칙은 민법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들인 비용은 부당이득의 성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차인이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시사용 임대차든 일반 임대차든 관계없이 비용은 받아갈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안 됩니다. 암기하는 문제고. 그 다음 73번 13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집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차 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것은 대항력은 갖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이 7천만 원이니까 서울 같으면 소액보증금이 뭐야? 9,500만 원에 소액보증금이 9,500만 원에 그 중에서 3,200만 원입니까? 3,2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지고, 그죠? 자, 1번 2014년 1월 1일 어른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증액은 1년 이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2월 1일 이후는 되겠지만 2014년 1월 1일이 언제예요? 1년 경과되기 전이죠. 그죠?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이내는 할 수 없고 또 20분 1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증금 증액은 20분 1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내는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어른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2014년 3월 1일 1년이 지났죠. 그죠?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죠.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어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되는데 어른이 누구예요? 어른 임대인이죠. 그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더라도 주택임대차에서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근데 이 2년은 임대인은 반드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른 나가라 할 수 없어. 그렇지만 갑은 뭐야? 1년을 정했으면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기간을 안 정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나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20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것도 틀리죠.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순간 대항력은 바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하여 건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건저당 설정 시점이 2012년입니다. 갑은 3,500만 원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것도 틀렸죠. 아까 우리 9,500에서 3,500인데 이것도 틀렸어. 소액보증금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13년도, 그러니까 12년도 12월 1일 당시에는 서울의 소액보증금 액수가 얼마냐면 7,500만 원, 7,500만 원에서 그 중에 2,700인가 그랬을 거예요. 2,500, 그러니까 7,500 중에서 2,500만 원이 소액보증금이야. 12년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가 12년도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의 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액수가 얼마예요? 7,500 중에서 2,50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500만 원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보증금이 7천만 원이니까 보증금 범위 내에는 들어가죠. 하더라도 그 액수가 3,500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2,500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2,500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틀리죠. 그 다음에 13년도 7월 1일 을이 정액의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정액의 X주택을 양도한 후 되는데 이 정이 누구냐면 대항력 갖춘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야. 그럴 때는 항상 임차인은 누구를 상대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대항력 갖추기 전에 주인이 바뀌면 옛날 주인이 책임을 지고 대항력 갖춘 이후에 주인이 바뀌면 그때는 새로운 주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렇게 연습했죠. 그래서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의 임대인 을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4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이것도 평소에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계약이 해제돼버리면 소급해서 소멸하고 주고받은 것은 원상 회복으로 돌려줄 때 동시에 돌려줄 때 애웠죠. 우리가 전부 가담 해도 주종 이렇게 해가 뭐예요? 해제죠.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구분소유주 공유관계 해소되는 경우에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구분소유주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갑, 을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2분의 1씩 공유 지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을은 갑에게 2분의 1, 갑은 을에게 2분의 1, 지분을 맡겨놓은 꼴이 됐다 이랬거든.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끝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을은 갑의 지분을 돌려주고 갑은 을의 지분을 돌려줄 때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동시에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 요거는 담보 등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요거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임차인이 관할 소재지 관할 부분에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강제로 등기를 붙인 다음에 이사를 나갔죠. 그런데 그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동시에 등기를 풀어주는 게 아니죠. 보증금 받고 나중에 등기를 풀어줘. 조심해야 될 것은 임대인과 합의하에 한 임차권 등기 요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니까 보증금 반환과 동시행관계 있지만 등기명령에 한 임차권 등기는 동시행관계 아니라 그랬죠. 뭐 평소에 많이 봤던 부분이고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 되죠. 채권 양도, 재무인수, 그 다음에 상속 등으로 당사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동일성만 유지된다면 동시행관계는 그대로 인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뭐야? 불안의 합의권이죠. 이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 합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75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그럼 뭐 자판기를 생각하면 되죠. 청약이라는 것은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무엇을 얼마에 사라 하는 것인데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관계없이 인정되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이것도 맞죠.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딱 특정된 청약자에게만 해야지 아무에게나 승낙을 하면 안 되는 게요.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청약과 승낙과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이게 틀렸다. 그죠? 이게 이제 객지자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데 대화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도달주의를 취하죠. 그런데 객지자 사이에서는 청약은 모선주의, 도달주의를 취하고 승낙은 모선주의, 발신주의를 취하죠. 이거 떼었죠. 그죠? 사무, 객무 이렇게 왔다 그죠? 그래서 객지자 사이의 승낙은 발신주의, 객지자 사이의 청약은 도달주의. 그러니까 언제나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이렇게 연습하면 될 것이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그걸 버리지 않고 새로운 청약으로서는 인정한다 이랬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6번 매도인 각과 매수인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평소에 많이 연습했던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돈 1억을 빌리고 소비대차로 지금 빌린 거예요. 빌리고 3월 20일 날 변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1억짜리 땅은 있는데 현금은 없다. 그래서 그 돈을 갚을 목적으로 3월 1일 날 을과 그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대금은 1억을 정하고 3월 2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을 붙이기를 3월 20일 날 내가 등기를 줄 테니까 매매 대금은 우리 채권자 배행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을이 들어줬다. 그죠? 그래서 돈은 이렇게 주기로 했어. 이런 것은 뭐래? 그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을 누구한테 주기로 했다? 제3자한테 주기로 했죠. 그런 것을 제3자에게 수익을 주기로 약관을 붙였다.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사람 이름은 나계약자, 이 사람 이름은 요약자, 이 사람 이름은 수익자. 이게 다 알고 있죠. 그죠? 이것이 기본관계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 관계를 우리가 보상관계를 했고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를 대가관계다라고 했는데 대가관계는 3자를 위한 계약과는 별개의 관계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상관계는 3자를 위한 계약의 직접적인 원인관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것들을 연습했죠. 이걸 기초로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번 틀린 것은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이 무슨 말이에요?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은 대가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이 말이죠. 대가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1번이 벌써 틀리죠. 틀린 것을 찾으려 했으니까 1번이 답이네. 그러니까 3월 20일 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뒤에 병이 을에게 가서 돈 달라 하니까 을이 하는 말이 네가 갑한테 받을 돈이 없으니까 난 돈 못 주겠다. 그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상관계에 의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고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는 무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항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틀리죠. 그 다음 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말은 5월 1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를 제공했는데 을이 돈 1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1억 안 주는 게 뭐야?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 계약을 누가 해지할 수 있냐?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인 갑만 해지할 수 있지. 병은 해지권이 없죠. 갑은 해지할 수 있다. 맞고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을에게는 병에게는 수익권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수익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병은 채권자가 되고 을은 채무자가 돼가지고 1억을 직접 변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제공했는데 병이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수익을 거절한 걸로 본다 이랬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중도금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그 뒤에 갑과 을 사이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주고받은 것은 돌려주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도 을은 병한테 줬지만 그거는 누구한테 준 거야? 갑한테 준 거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가서 돈 돌려주세요 할 수 없고 갑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갑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도 갑이. 그렇지만 뭐 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연습했죠. 그죠? 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답은 쉬워요. 그러니까 1번입니다. 보상관계에 의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고 대가관계에 의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그 이야기죠. 77번.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지대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못해주면, 이전을 못해주면 그때는 담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00번지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대금은 1억으로 정하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땅이 뭐야?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 땅이 뭐야? 매도인의 것이 아니죠. 남의 토지를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해. 그거 하더라도 이 계약은 뭡니까? 유효죠. 계약은 약속이고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는 자도 계약을 맺는 것은 관계없어. 그리고 5월 1일 이행 날짜 됐을 때 갑이 A로부터 매수를 해서 이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넘겨주면 담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분하여 부담한다. 계약에 관련된 비용은 균분이죠. 계약에 관한 비용은 균분해서 부담하고, 뭐 등기 비용이라든지 이행 비용은 그때는 뭐 채무자가 부담한다든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하는데 이게 틀리다, 그죠?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연습하던 것이 이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중고 자동차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리고 3월 5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을이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갑이 자동차를 3월 5일 날 인도를 했죠. 그런데 인도받고 나서 보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수리대금이 한 50만 원 들게 생겼다고. 그러면 계약의 결과가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넘겨줬지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마이너스 요인이 생겨버렸으니까 이 1,000만 원을 주고 어뢰 입장에서는 950만 원 가치밖에 못 받은 걸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가치를 담보해라 하는 취지에서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가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이 담보 책임은 그 성질이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약을 맺으면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계약 매입 과정에서 갑이 먼저 어뢰에게 제시하기를 1,500을 달라, 자동차를 하니까 어리 500만 원 깎읍시다 하니까 갑이 500만 원을 감해 줄 테니까, 가격을 깎아 줄 테니까 사소한 고장이 있더라도 우리 책임 묻지 말기로 하자. 어리 좋습니다. 그게 뭐예요?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죠. 면제 특약을 맺었는데 브레이크가 말 안 듣는데, 이때는 어리 갑을 상대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번 지문은 뭐냐면,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맺었는데 매도인이 뭘 알고 있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악이죠, 그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숨기고 면제 특약을 했다면 요거는 매도인을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틀리죠, 그죠? 3번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4번,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대금은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면 되겠죠. 당사자가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동생관계가 있으니까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런 건 쉬운 점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78번.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어뢰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에 들은 보충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갑은 2억짜리 건물을 주기로 하고, 을은 1억짜리 토지를 주기로 하고, 두 사람이서 물건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가격이 균등하지 않으니까 1억을 보충을 해주기로 했다. 이게 보충금이에요. 보충금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매매 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1억까지는 교환이고 1억까지는 또 매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체가 교환인데 보충금입니다. 보충금은 매매 대금은 아니지만 우리 민법상 매매 대금과 똑같이 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와 차이점이 물건을 준다는 것만 차이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1번 분료식 계약이다. 2번 갑과 을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도 틀리죠. 그죠? 틀린 것을 찾으는 게 2번이 바로 답이네. 매매도 담보 책임은 집니다. 매매도 교환하고 똑같이, 교환도 매매하고 똑같이 담보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죠. 그래서 토지를 받고 건물을 받았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다. 그럼 어른 당연히 갑을 상대로 그 건물 하자 부분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울 수 있죠. 틀리고요. 그 다음 보충금 1억을 미지급하면 이거는 재무불이행이죠. 따라서 해지사유에 해당될 것이고,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어뢰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어뢰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3월 1일 날 교환 계약을 맺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4월 1일쯤 돼서 건물이 소실됐는데 어뢰의 잘못으로 소실이 됐다. 어뢰의 기체사유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재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어른 집 대신 땅 대신 건물 대신 갑은 건물 대신 그 대가를 손해배상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2억을 하는 것과 을이 1억 플러스 1억을 주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다? 동생관계 있죠. 그대로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억을 받고 1억 보충금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는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건물은 인도받았는데 을이 땅은 줬는데 보충금 1억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1억을 못 받았으니까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넘겨준 날로부터 을은 1억에 대해서는 재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꼴이 되니까 그 1억 원금만 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법정 이자를 붙여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79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판례죠. 하천부지 이야기죠.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이유다 할지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다면 그때는 해제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해제의 효과에 따른 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는 해제가 아닙니다. 해제 계약이죠. 그죠?
해제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세 개 빼놓고는 똑같다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할 때 이자를 붙여줄 필요가 없다. 요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똑같아. 삼자보호라든지 원상회복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손해배상은 안 들어가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목적물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행날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대금을 변제에 제공할 필요도 없죠. 그죠? 바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 틀리죠. 변제 제공을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갑의 주택을 을에게 3월 1일 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대금은 1억으로 정하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 주택이 4월 1일 날 갑의 기책 사유로 불이 나버린 거야. 그게 뭐야?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뭡니까? 집이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으니까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거는 이행 불능이 되겠죠. 집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을은 5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죠. 그리고 잔대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죠. 바로 4월 1일 날 뭘 할 수 있다? 못 주는 게 뻔하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막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변제 제공을 할 필요도 없고 이행날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사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 맞는 말인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3월 1일 날 팔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줬고 소유권이 일단은 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을이 그 위에다가 6월 1일 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도 을의 것이고 건물도 을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이 6월 1일 날 그리고 이 건물을 토지 위에 신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데 있죠. 이 건물을 6월 10일 날 매매를 통해서 건물을 제3자 병이 샀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지금 배한테로 좀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7일 날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해버리니까 넘어갔던 소유권도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권도 갑에게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토지 소유권이 갑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등기 말소와 관계없이. 그런데 그 위에 건물이 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요 건물은 철거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죠. 해제를 통해서 건물이 토지가 돌아가 버리면 을은 한 번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걸로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애당초부터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 소유로 본다 안 본다? 동일인 소유로 안 보기 때문에 건물은 병에게로 토지는 갑에게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이거는 법정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 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갑은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고 철거 주장이 들어오면 병은 뭐야?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지 지상권을 주장하면서 버틸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는 병은 건물을 취득했고 등기까지 마친 자라 할지라도 보호되는 사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호되는 사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됐죠? 공유 지분은 개인의 단독 소유와 같기 때문에 자신 지분만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그 다음 80번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답은 엄청 쉽다. 그죠? 계약금 계약은 낙선 계약이 아니고 뭡니까?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다. 평소에 우리 연구 있죠? 요물 계약이란 뭐야? 현대 계보 이렇게 했다. 그죠? 요물 계약이란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급부가 만족되었을 때 체결되는 계약인데 우리 민법상 문제되는 것이 4가지였죠. 현대 계보 이렇게 했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임차 보증금 계약 요 4개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말로만 할 수 없고 낙선 계약은 청약과 승낙 합의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죠. 그런데 요물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급부가 만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을에게 팔기로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5월 10일 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2달 뒤
7월 1일 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죠. 그리고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대금 1억을 주기로 했는데 갑은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을을 보고 계약금을 한 1,000만 원 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5월 10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걸겠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 거세요라고 청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걸겠습니다라고 승낙해갖고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뭘 해야 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주게 되는데 700만 원밖에 안 줬죠?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1,000만 원 겉보고 완전하게 만족이 됐을 때 체결되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리고요. 답이네요. 그 다음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정약금으로는 추징이 되죠. 그런데 위약금은 추징이 안 되니까 위약금 특약을 별도로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계약금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안 돼.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고요. 그런데 특약매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매매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행에 착수했다는 뜻이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이제는 계약금에 기한 해지는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으나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는데 이전 등기를 안 줬다는 것은 재무불이행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무슨 해제? 이거는 법정 해지죠.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안 되지만 법정 해제,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뭐야? 재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를 하는 것은 있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80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쭉 풀이를 해봤고요. 근데 풀면서, 느낀 바대로 문제가 뭐 올해는 그렇게 많이 까다롭게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기본 이론에 충실하고, 그리고 보다시피 뭐 전부 다 판례가 많이 나왔으니까 판례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15년도 26회 시험도 민법은 그 문제의 출제 경향이 급속하게 바뀐다는 이런 과목이 아닙니다. 아주 안정화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기초적인 부분하고 판례 부분하고를 잘 보시면 되는데 민법 범위가 워낙 넓고 그리고 이론이 치밀하다 보니까 기초를 알아듣는 것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조금 양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26회 때 저와 함께 차근차근 기본수부터 해서 정리를 하시면 내년 이때쯤에는 중개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는 요거를 마치고 하고 다음 주부터는 입문서를 가지고 일단 기초를 잡는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